추가공사대금 이제 그 유형을 크게 한번 몇 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국가계약법에 있는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추가공사비 유형이에요. 크게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내용이 결국은 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좀 모르는데 보통 이런 걸 설계를 할 때는 밑에 뭐 몇십 미터까지 땅을 뚫어가지고 시추조사 같은 걸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질조사 보고서 같은 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이 땅 밑에 있는 거는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계를 할 때 대략적인 샘플링을 해서 설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시공사한테 줘요. 그리고 실제 설계랑 공사하는 내용의 현장 여건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만큼 설계를 바꾸고 돈을 더 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여기 지금 인간공사 계약서를 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라는 요건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여건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가장 많은 경우가 토목공사입니다. 이 건설공사도 크게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고요. 크게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외에 산업설비공사, 플랜트처럼 산업설비공사 등등등 나눌 수 있고 그런 유형들을 제 앞쪽에 이제 관련 법령이라고 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가면 건설공사의 유형이 쭉 다 나옵니다. 이런 공사 중에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공사들, 토목공사들은 항상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이 표현인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급인이 자기 영역에서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불분명하거나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어가지고 꾸면 공사비가 더 들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 등등 뭐 뒤에 사유를 추가할 수 있고요. 계약서를 만들 때 이 사유를 어떻게 제한적으로 만들 것이냐, 더 넓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쉽게 인정될 수 있느냐, 인정되기 어렵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이거와 비교해서 보자면 한국공사에 쓰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은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부분을 좀 이렇게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그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19조부터 그 밑으로 있는 조항들을 쭉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나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계사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모순이 있는 경우 이 19조의 2항부터 세부 규정으로 가면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라는 게 뭔지를 다 규정을 해놔요. 계약서 앞에 보면 다 정의 규정에 가면 설계서를 어디까지 설계서로 할지를 다 정해놓는다 했잖아요. 계약 문서인 설계서는 어디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 설계서가 다 발주자가 주는 겁니다. 보통은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림 그려놓는. 그리고 물량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도면에는 그림이 있지 숫자가 없어요. 공사가 이게 철근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니면 길이가 몇 미터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숫자로 만들어놓은 게 물량 내역서예요. 그리고 이 도면에도 공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는 거를 글로 써놓는 게 시방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문서들이 다 공사에 쓰이는 설계서가 되는데요. 이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결국은 그 중에서 어떤 놈 기준으로 공사해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돈은 어떻게 하느냐. 총액 계약 말고 그 관급공사의 경우에 내역 계약이 많은데요. 단가 계약이 많은데요. 공사 금액을 어떻게 보냐면 발주자가 처음 공사를 발주하려면 설계회사에 연결을 해서 일단은 어떤 설계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설계를 만들면 설계도면이 나오고 그 설계도면 가지고 구체적인 공사 철근이 몇 톤 되는지 콘크리트 몇 톤 되는지 물량 내역서를 뽑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 물량 내역서 표에 보면 공사의 종류, 규격이 다 있고 수량이라고 몇 톤, 몇 제곱미터, 몇 미터가 다 있어요. 그 옆에 단가가 없는데 그 단가를 써가지고 들어가는 게 단가 계약인 거예요. 단가를 써고 그 엑셀표를 다 썸을 해서 합을 하면 우리가 입찰 금액을 쓰는 공사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그 입찰에 상당하고
그 중에서 최저가인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면 그걸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구성한 세부 내역이 써낸 내역서에 다 들어있겠죠. 그 시공사 단가를 써낸 내역서를 산출 내역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보통 계약 문서로 쓸지 안 쓸지는 계약에 따라 달라요. 광급공사의 경우는 그건 계약 문서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물량 내역서에 보면 철근이 10개만큼 든다고 적혀 있어서 거기에 우리는 단가 한 100원이면 되니까 해가지고 얼마 써서 냈는데 도면을 봤더니 철근이 나중에는 20개 들어가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하고 물량 내역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나는 요걸 기준으로 돈을 뽑아서 계약을 했는데 요건 그냥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설계 도면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규정들마다 다 어떻게 불일치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가 19조 밑에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 외에 당연히 설계 변경 부분에서는 도급인의 필요해서 요구한 경우 이건 당연히 보통 추가공사비 대상이겠죠. 모든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금 조정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계약의 성격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계 시공 분리 계약이면 원칙은 당연히 설계가 바뀌면 내 책임 아니니까 돈 줘야 된다. 다만 계약서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한정해서 돈 주겠다라고 제한할 수 있다. 너무 제한하면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예외로 그나마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계 변경해라. 그래서 그 정확하게 돈 얼마 든다는 걸 내고 내가 승인해 주는 경우에만 변경해 줄게. 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그걸로 제한을 하거나요.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추가공사 대상 아니다라고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미한 게 어디까지가 경미하냐? 이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하급심 판례를 다 뒤져봤는데 경미하냐 경미하지 않냐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 판례가 없어요. 결국 그 경미한지 안 한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그걸 잘 공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등을 가지고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경미한 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경미하다고 본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훨씬 분쟁이 줄어들겠죠. 초기에 말씀드린 도급금의 몇 퍼센트 미만은 증액을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기도 하고요.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은 설계를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원칙은 설계 변경을 위한 계약금액 추가 공사비 청구는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로 일정한 경우에는 증액을 허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계약서에 어떤 예외를 규정을 두면 되겠죠.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조정 없다라고 시행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 컨셉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그냥 내가 했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안 한 건 책임 안 진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는 내가 하니까 설계에 대한 책임은 내 거다. 다만 도급인이 설계를 뭔가 더 좋게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돈 더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물론 당연히 계약서의 처분 문제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실 원래 이 불가항력이라는 컨셉은 한국에는 없는 컨셉인데 계약서들에 들어갔어요. 한국에는 사실 그냥 귀책 사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은 원래 외국 계약이나 외국 법률 펄스머즈에서 들어온 거긴 한데 그 개념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판례도 들쑥날쑥하고 사실은 경계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약서마다 불가항력은 어떤 사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요. 그래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MF 때 굴이 어떤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가 가격이 폭등해서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불가항력이냐 해서 대부분 판례는 그것도 불가항력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좀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계약서에 이제 불가항력 규정을 실제 계약서 만들 때 협상할 때 잘 넣는 게 제일 분쟁을 줄이는 관건이에요.